네, 검찰과 재소환 신경전을 벌여온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에 검찰에 다시 출석하게 됩니다. 검찰은 핵심 질문만 축약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권 일각에서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권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에 검찰에 다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도 그랬고요. 끝나고 지난 5번째 조사 끝나고도 그랬고 검찰과 신경전이 상당했는데 오늘 출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빨리 단식을 끝내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빕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지지자나 지지하지 않는 분이나 같은 생각이실 거고 예. 단식으로 이제 더 이상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시하는 그런 시대도 좀 지났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그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9일날 그 출두를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그날은 또 지금보다는 훨씬 건강 상태가 좋으실 때란 말이에요. 좋다는 게 단식을 열흘 동안 한 그렇죠. 분이 예. 건강 상태가 좋을 리가 없지만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그 시간이 덜 됐을 때니까. 예. 근데 그때 조사를 받으시면서 서명 날인을 안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그냥 다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고 나왔으면 그게 좋았을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저렇게 보면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야, 저건 자꾸만 단식하는 사람을 검찰이 저 흉악무도한 검찰이 끌어다가 저 힘든 사람을 계속 조사를 한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일종의 어떤 정치적 행위 아니냐라는 또 오해도 살 수 있어서 오늘 이제 오후 1시 반인가에 출석을 하신대잖아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12일, 13일간 단식을 한 분이 그 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예. 대부분 7, 8일이면 쓰러져서 병원을 그렇죠. 실려갔었잖아요. 예. 그래서 좀 걱정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오후에 출석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 조사할 시간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상태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시선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우리 대표의 건강 염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체력적인 부분이랄지 제가 매일매일 뵙는데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그거 다 우리 국민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지난번 9일날 조사 때 검찰이 이제 상당히 저희 변호인들이나 우리 당 관계자들을 통해 들어보면은 검사가 물어본 질문을 또 물어보고 상당히 시간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정치인이 본인의 목숨을 걸 단식을 하는데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소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조사를 중간에 중단시키고 나왔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오해나 과도한 비판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당시 수사가 저는 적어도 검찰이 많은 언론이 그러더라고요. 언론인들이 우리 헌정사의 민주화 이후로 아마 그전에도 그랬을 겁니다. 군사 독재 시대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야당 대표가 이렇게 무기한 단식을 할 때 검찰이 소환을 해서 조사한 적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게 5차 조사를 11시간 정도 받았는데 오늘이 다시 또 6차 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부르느냐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나가면 무슨 일 벌어지겠습니까? 방탄이다 뭐다 얼마나 험한 말들이 또 오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오늘이 6차례인데 한 번도 소환조사 거부한 적 없습니다. 당무가 있고 국정이 있으니 토요일 날 가겠다 하면서 검찰과 날짜를 조율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거절한 거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비교를 하실 겁니다. 야당 대표가 이렇게 성실하게 당당하게 조사받는 모습과 네. 대통령 가까운 분들에 대한 한 차례 조사도 없는 모습 이런 모습들 많이 보고 저는 검찰에 딱 하나만 더 당부하고 싶어요. 이번은 조사 받은 다음에 이재명 대표 태도가 어땠냐는 둥 무슨 말을 하는데 당황했다는 둥 이런 언론 플레이 하지 마시고 더 이상은 모욕 주지 마시고 재판에서 당당하게 혐의 입증해서 증거 하나라도 내놓으면서 다퉈나가시길
정말 촉구드립니다. 예. 오늘은 뭐 지난 5차 때보다는 함축적으로 질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검찰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출석에 대해서도 사실 2차 출석을 누가 먼저 얘기했다라는 이야기도 그렇고 오전 출석이냐 오후 출석이냐 등을 두고도 다소 좀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 잘 진행이 좀 될 거라고 보세요?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피의자인 그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아무래도 정상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뭐 혹시라도 또 조사를 받다 뭐 쓰러지시거나 그래서 뭐 실려 나오거나 이런 사태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혹시라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거나 과도한 압박을 가하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예. 조사를 하면서 영상 촬영을 해서 과연 누가 어떤 질문을 했고 답변 태도는 어땠는지 예.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남겨야 되는데 지금 1차 조사할 때도 그 이재명 대표께서 영상 촬영을 하겠다라는 것에 거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 촬영은 원래는 그 검찰의 가혹행위라든가 억압적인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이런 정치적 사건에서 지금 끝나고 나니까 양쪽의 주장이 완전히 갈리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아니 이재명 대표가 괜히 그 장황하게 엉뚱한 질문과는 다른 엉뚱한 소리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증거도 내놓지 않으면서 나를 압박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영상 촬영이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서 분명히 나중에라도 예. 증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영상 촬영 안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사를 받다가 이재명 대표가 뭐 쓰러지시거나 뭐 이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굉장한 부담을 가질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일단 그런 사람을 불러온 것조차가 잘못이고 그다음에 수사받다가 쓰러지게 하면 니들은 예.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영상 촬영을 하면서 그래서 그 조사를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영상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거부하는 배경이라달까요? 입장은 어떤 거라고 저희 이해하겠습니까? 참 가혹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나 법률이 보장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조사할 때마다 검찰발 기사로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진술서를 내고 필요에 따라 진술을 하고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은 왜 그거를 하냐?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2년간 400회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거 카드 돌려막기도 아닙니다.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합니까? 오죽하면은 특수부 출신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찰을 질타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이. 이런 대형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수사는 특수부 검사들이 한 2달 정도면 다 매듭을 짓는다고요. 2년 됐습니다. 대장동 수사 시작해서 성남FC 수사로 갑니다. 또 백현동 수사 갔다가 쌍방울 수사 갑니다. 쌍방울 수사 뭐였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수사였습니다. 혐의가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뭐 여권에서 무슨 언론에 대해서 뭐 허위 공작했다는데 저희들 언론 상대로 소송했으면 수백 수천 건 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안 제가 합니다. 질문을 드렸던 그 건데, 말씀 드릴게요. 예, 예. 영상 촬영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그 예. 안에서 변호인이 판단을 하고 예.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해서 그건 본인 피의자의 권한 아닙니까? 그 권한에 대해서 과도한 의심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검찰은 본류를 못 찾는 거예요. 2년간 수사를 했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를 입증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증거 하나라도 내놓으시고 예. 못 빠져나가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오죽하면 검찰 내에서 네. 정말 이번 검찰이 무능하거나 2년간 저렇게 했으니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1도 없거나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하니까 예, 예. 저는 더 이상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뭐 증거를 하나도 못 내놓으셨다고 그러는데 검찰이 그 북한에다가 10만 톤의 쌀 지원을 하는 그 이재명 대표의 사인이 있는 그거를 제시를 했더니 나는 모른다. 이화영이 그 서류를 위조를 해서 거기다 내 사인이 있는 거를 해서 올린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 클릭을 해서 허용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증거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네. 제시된 증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뭐 옛날에 그 표창장 위조도 아니고 부지사가 지사한테 직인을 찍어서 가져가서 사인을 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거를 본인이 뭐 그렇게 나는 모르는 얘기다라고 하시니까 부인을 하신 거죠, 그냥. 이런 수사가 저는 검찰이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 수사가 뭡니까? 변호사비 대나복 시작했다가 자기들도 부끄러울 거예요. 그 1년 넘게 떠들다가 수사한 내용 언론에 공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입증 못했어요. 기소도 공소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스마트팜으로 500만 달러 줬다? 그거 이미 예. 자원, 잠깐 들어보십시오. 예, 예, 자원 그 이행 계약서, 계약금 500만 달러라는 게 자료를 통해 나왔어요. 300만 불? 그게 지금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화영 공소장과 김성택 공소장에 준 시기, 받은 사람, 전달한 사람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지금 소환해가지고 오늘까지 이 건으로만 2번, 6차례를 부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들이 입증을 하고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예. 그러면서 마치 또 언론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미뤘다, 모른다로 빠져나간다. 저는 이건 별건 수사이 뭡니까 이게? 그래서 검찰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길 바랍니다. 정치 예. 그만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 일단 출석을 오늘 하게 될 텐데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 안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 이낙연 전 대표 방문하고 그럴 때도 옆에 계시고 하셨는데 줄곧 많은 분들이 좀 말리고 계세요. 사실 단식 그만하는 것이 어떠냐, 건강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출구 전략이라고 해야 할지 혹은 이 단식을 그만하게 하는 것 언제쯤 시기적으로나 혹은 조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참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을 예. 본인의 이제 목숨을 걸고 무기한 단식하는 분 앞에서 맞는 표현인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낙연 전 대표나 어제는 권양숙 여사님까지 전화 오셔서 지금 모든 분들이 건강 우려 때문에 말리고 예. 중단을 있는데 권유하고 예,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가 중단을 생각이 의사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보입니다. 본인 말씀도 듣고 하면은. 근데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9년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명박 정부 한 1년 남짓 지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뭐 그 직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말 그 노구의 전직 대통령께서 울분을 토하시면서 지금은 민주주의의 위기고 민생 경제의 위기고 한반도 평화의 위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뭐 한 달 남짓 있다가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지나고 당시보다 더 퇴행하고 위기가 온 것 같다. 예.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의 국정 기조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본인이 단식을 하면서 대통령께 국정 기조를 변화하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해달라 이런 요구기 때문에 대통령과 집권 세력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야당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인사들도 좀 단식을 목소야 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식을 말려야 하지 않는가라는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제가 이제 당대표 시절에 단식을 해봤습니다. 근데 예. 진짜 위험합니다. 제가 7일째 되는 날 이제 실려 갔는데 예. 가서 보니까 장기에 괴사가 시작됐어요. 저건 강제로라도 어쨌든 건강을 먼저 챙겨놓고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아주 정말 그 마지막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저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좀 찾아가셨을 것 같습니까? 가고 안 가고가 네. 문제가 아니라요. 네. 진심으로 마음으로 네. 건강을 걱정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예, 여당 안에서의 입장도 좀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한민수 대변인께서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떨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떤 단식에 대해서 중단하라라는 목소리를 사실 직접적으로는 내지 않고 있어서 지도부 차원에서라든지 뭐 그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번에 그 12일 날 오늘이죠. 오늘 오후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시면 네. 사실 검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기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조사가 만약에 완전히 끝나고 나면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찾아가서
그 이제 좀 중단하시라라고 이제 권해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예. 당 지도부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제가 지도부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양비론 같아서 좀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그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시작하셨을 때 다들 이제 목숨을 건 단식이다, 목숨을 건 단식이다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단식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를 찍고 영화를 관람하시고 또 가서 임명장을 수여를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이게 뭐지? 그리고 또 뭐 첫날은 집으로 가셨다가 뭐 또 당대표실로 가셨다가 하는 이른바 출퇴근 단식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비장미를 느끼기가 쉽지 않았어요. 뭐 지지자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뭐 절하는 분도 있고 우는 분도 있고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많은 그 뭐랄까 정말로 저분이 진지하고 비장하게 이런 단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별로 주지를 못하신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옹호하는 그런 듯한 그 톤을 가지고 있었던 언론사들도 보면은 별로 그렇게 비분간개하면서 이런 기사를 쓰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이 있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저희 여당 쪽에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가서 사과를 가서 이렇게 단식 중단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뭐 좀 손을 잡아주자 이런 얘기들이 야당에서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타이밍이 점점 가면서 이 단식 뭐 이런 단식이 다 있지라는 얘기들이 여론이 막 생겨나니까 그런 걸 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12일 날 오늘이 이제 예. 검찰 수사까지 다 끝나고 나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김기현 대표가 되셨든 누가 되셨든 찾아가셔서 이제 수사도 다 끝나서 이렇게 받고 오셨으니 네네. 중단하는 게 어떠냐라고 권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는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국방부 장관의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탄핵 요구를 했다가 이제 탄핵을 아예 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전격적으로 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탄핵은 뭐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시는 거잖아요. 박진 장관,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네. 그 전에도 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 그리고 그 판사들에 대해서도 재판하는 그 판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본인들의 의석이 절대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하면 이상민 장관처럼 탄핵이 될 거예요.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국방부의 업무는 정지가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행안부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뭡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진보적인 헌법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헌법 기각을 했어요. 네. 탄핵에 대해서. 근데 민주당이 그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까? 적어도 행안부를 그렇게 6개월 동안 완전히 마비를 시켜놓고 국정의 일부분을 마비시켜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기각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해임을 요구하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탄핵을 하려면 탄핵에 들어가면 해임도 못 해요. 그렇죠. 도대체 어쩌자 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고 그저 무슨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뭐 그 이후에 권력을 잡으셨는데 예. 컬핏하면 탄핵 얘기를 하는 게 전 세계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에서 이런 식으로 탄핵 발언을 남발하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는지 예. 전 정말로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를 좀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고 있다, 혹은 향했는지까지 뭐 이미 도착을 했는지 여부가 아직 확실히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발표한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극동에서 며칠 안에 이제 만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양국 관계와 전 세계 영내 정세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고요.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이 북러의 어떤 무기 거래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접촉이 연내로 계획돼 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왔는데요.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종석 국방부 장관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글쎄요, 지금 시점이 또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교체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맞물려서 어쨌든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배경이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탄핵이 일 잘하고 멀쩡한 사람 탄핵하겠다고 합니까?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국민들 다수가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은폐 의혹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보수 진영마저도 대정부 질문에서 국방부 장관과 우리 당 박주민 의원의 대정부 질의 과정을 본 다음에 무슨 저런 장관이 다 있어. 제가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 국방부 장관이 법도 몰라요. 군사보호법인가요? 거기다 재검토 지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재검토를 지시했더라고요. 분명히 법률을 위반한 거죠. 법률을 위반하고 VIP가 경로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던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의 수개로 기소를 하고 나중에 집단항명까지는 빠지고 항명으로 기소를 했지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원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이걸 안 밝히고 가는 게 그게 국가입니까? 그리고 탄핵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민주당이 탄핵을 한 국무위원이 딱 한 분이 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예. 이분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이 탄핵했습니까? 159분의 우리 꽃다운 젊은이들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제대로? 유족의 손이라도 잡아줬습니까? 행안부 장관 책임 지웠습니까? 경찰청장 책임을 지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던 국민의 심판 우리나라에 받겠습니다.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방부 장관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해임이라도 시키십시오. 대통령께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들은 신중이라도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탄핵을 추진하는 거죠. 근데 교체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탄핵이 되면 그 교체나 개각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이종섭 장관의 지금 법률 위반 혐의랄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최상병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분명하게 국방장관이 결재한 서류를 회수할 정도로 수사 기록을 회수할 정도의 윗선이 누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압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회의 저는 역할이고 그다음에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제 단식 관련해서 저는 여당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 옆에 있는 데서 시식회도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야당 대표가 믿고 야당이 좀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황교안 대표 단식할 때 제가 어제 들었어요. 강기정 광주시장한테. 정무수석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메일 보냈답니다. 단식장에. 말씀 듣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와라. 김성태 원내대표가 두루킹 특검으로 단식할 때 민주당의 고위 인사가 제가 다 취재를 했으니까요. 가가지고 협상 조건을 듣고 대통령실에 건의해가지고 풀었습니다. 집권 초기에. 이런 모습들 볼 때 아니 김기현 대표님은 여당 대표신 분이 매일 회의할 때마다 단식 쇼라고 하고 그렇게까지 비난을 하면은 정치 안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정쟁이 도를 넘어서더라도 지킬 건 좀 지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첨언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좀 주제를 바꿔서 이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김기현 대표가 뭐 사형에 처할 중대한 반국가 범죄라고 했죠. 뭐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있고 일주일 동안 대선 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 기간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데 그 배경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그거를 뭐 사형에 비유한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폐간 이런 단어 나오는데 그것도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그 레토릭 일종의 수사인 것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의 본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질과 레토릭, 수사를 자꾸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은 자꾸만 밀어내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인들이 비판했던 그 부분만 가지고서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민주당이 굉장히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김만배가 그 6개월 전에, 대선 6개월 전에 신학님이라는 사람에게 자기 말로는 10년, 15년, 20년 만에 만난 사람에게 갑자기 대장동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 경찰 수사, 지금 이제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지만 그 계속 활발하게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1억 6,500만 원이라는 책 3권 값으로 네. 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 그 다음부터 민주당에서 그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있는 커피를 사줬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 토론회에서 그것을 제기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또 일부 그때 당시에 민주당과 가까웠던 언론들이 그 부분을 다시 제기하기 시작해서 대선 사흘 전에 3월 6일 날 그 밤 10시에 이것을 그 이른바 폭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 그런 흐름으로 갔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선거를 조작을 해서 선거를 국민들을 우롱을 해서 그래서 이 선거 결과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가겠다는 그런 가짜뉴스의 총본산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기회에 2002년도에 저희가 병풍 때 또 의인 김대엽의 무슨 병역비리 폭로도 완전한 허위 사실이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은 정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본질을 밝혀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개입돼 있었고 그 배후는 누구였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민주주의가 되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과방위에서 이제 방통위 대상으로 전체 회의 열고 이제 현안 질의한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이 부분 뭐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불참한다라는 입장인 거죠 지금. 여야 간의 협의가 아마 이루어지면 뭐 열릴 수도 있겠죠. 근데 보니까 가방위가 아니고 이게 문체위다. 원래 주간 상임위는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벌어진 제가 72분을 다 들어보니까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하면서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다 들어보셨습니까? 희대의 정치 공작, 대선 공작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나오는 게 물론 뭐 성렬형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내용 한 3분 나오더라고요. 72분 중에. 그리고 김만배 씨가 누나 전화도 받고 막내 전화도 받고 막 그러던데 그런 인터뷰는 처음 봤어요. 물론 그것도 뭐 조작을 위한 뭐 이렇게 뭐 장치다 그런 뭐 할 말 없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희대의 대선 공작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손해를 봤다. 정말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진짜로요. 그래서 저는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밝혀가지고 네. 특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검을 내놨는데 정말 이렇게 당당하면은 특검 받으시죠.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가 예. 본질 하니까 본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벌어집니다. 부실 수사 의혹이 나오지요. 대검 중수부 수사를 전담했던 주임 검사가 윤석열 대선 중수 이과장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건 팩트죠, 팩트. 그 과정에서 조우영 씨가 등장을 합니다. 조우영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은 이게 불거진 뒤에 수사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밝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시 시행사 대표였던 이강길 씨와 조우영 씨가 2014년도에 경찰 수사를 받습니다. 거기에 가서 대검 중수부 가서 대장동 관련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1,155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았고 조우영 씨는 10억 3천만 원의 브로커 피를 받습니다. 이거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지요. 그리고 4년 뒤에, 3년 뒤입니까? 2015년도에 조우영 씨는 똑같은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이거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의 집을 샀는지도 19억 원에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밝히기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진짜로 저는 김기현 대표가 1급 살인죄로 국가 반영죄로 사형을 처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언론사를 사형에 처하겠다는 겁니까? 오직 하면은 망각의 힘이라고 해요. 국민의 힘이 아니고. 2011년도 8월 달에 언론중재법 민주당이 추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짜 뉴스 처벌하자고 하니까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까지 언론에 대해서 적대적 언론들 아니 자기들 비판하는 언론은 모두 적입니까? 국가 반역죄입니까? 저는 이거는 딱 한면으로 보면은 여당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사건을 마치 키우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본인들 열성 지지자 말고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밝히자라는 건데 어디까지 어떻게 그리고 지금 국면 전환용이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그 민주당이 그 계속 내놓는 레파토리죠. 예를 들면 돈봉투 사건 났을 때도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셨고 코인 사태가 터졌을 때도 국민 전환용이라고 하셨고 이재명 대표 소환할 때도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셨고 이번에 또 이 사건도 터지니까 이것도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아니 그러면 그 없는 거 만들어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죄가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그걸 가만 놔두면 그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불거질 때마다 그것은 다 국면 전환용이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치고 계시니까 저는 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말의 그 배경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판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판 언론에 재갈을 채워요? 지금 그 가짜 인터뷰, 그다음에 그걸 5군데를 편집을 해서 내보낸 거, 그다음에 그 시기에 한 달 전에 적절한 시기에 조우용으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취재를 해놓고도 그거를 빼놓고 보도를 한 내용, 그다음에 3월 6일 날 갑자기 보도하고 나니까 일제히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만을 그냥 네 꼭지씩 해가면서 무더기로 보도한 이것이 비판 언론입니까? 이게 조작 언론입니까? 비판 언론입니까? 저도 평생 기자를 했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저는 전 세계 언론 어디에도 이 지금 있었던 기준을 놓고서 이런 행위가 정상적이었느냐라고 얘기하면 모두가 다 말이 안 된다고 펄펄 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저희도 연결을 해드렸는데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이제 순방 성과 등을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마는 개각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뭐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개각 발표가 당초 보도에 의하면은 뭐 주 초일 것이다. 근데 오늘 보도 보니까 뭐 주 후반일 것이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좀 미뤄지는 걸까요? 아니면 뭐 어떤 지금 어떤 상황인 걸까요? 아니 뭐 장관급 인사에 대한 그런 그 결정은 예. 전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언론에서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네. 그게 뭐 어디까지 정확한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부분 상당 부분 취재를 했겠죠. 그쵸. 취재를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 고려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로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아하. 아니면 예, 그런, 애초에 예, 그런 언급이 좀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그 밀고 나간 건지 그 소스가 어딘지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예, 저도 뭐 기자 생활을 해본 입장에서는 글쎄 아니면은 그게 맞는데 원래 그런 식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그게 아닙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이의나 이견이 제시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다시 주춤하고 있는 건지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있었다 없어진 건 아니고 이런 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당 인사도 모르는데 야당이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인사는 예전에 기자할 때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취재하기 예. 어렵고 뭐 쉽지 않다는 얘기니까 내용을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만 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국무위원 꼭 저희들이 이제 화요일날 출연하다 보니까 대기실에 좀 들었어요. 예. 대통령 말씀 들었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언제까지 저렇게 국무회의 때 본인 막 성과인지 뭔지 몰라도 일방적으로 국민께 전달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하실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자회견이랄지 아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기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언론이. 근데 그거는 취임 1주년도 없었고 신년 기자회견도 없었고 취임하실 때는 기자들하고 그렇게 많이 보시겠다고 해놓고 도어 스태핑도 없앴고 언제까지 뒤로 계실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저런 성과 말씀하셨는데 잘은 모르겠고요. 다만 저는 이제 대통령 밖에 계실 때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뭐지 했던 기사 하나는 있었어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23억 달러에 대한 지원, 예. 3조 원이 넘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신 걸 듣고 지금 올해 우리나라 세수 펑크 그러니까 세금이 안 거치는 게 6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못 걷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이랄지 저소득층,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의 예산 확 줄인다고 합니다. 그 내년도에는 후쿠시마 방류 대비한다고 7천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3조 원을 우크라이나에 돕는다? 저는 그런 말씀 들었을 때 예. 조금 놀래긴 했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면 그 대통령이 3조 원이 뭐 당장 지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연체적으로 하겠지만 그 대통령의 지원을 통해서 동구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 저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가구나.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국가구나. 폴란드라든가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무기를 사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그 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3조 아니라 30조 이상의 큰 효과를 볼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의 정치 행위고 외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